채털리 부인의 사랑 네 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제13장. 일요일에 클리퍼드는 숲으로 산책을 나가고 싶어 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백꽃과 자두꽃이 눈부시게 하얀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세상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온 세상이 활짝꽃을 피우고 있는데 남의 도움을 받아 의자에서 바퀴 달린 의자로 옮겨 타야만 하는 클리퍼드는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으며 다리가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초연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코니는 마비된 그의 두 다리를 들어 올려줄 때마다 가슴이 몹시 아파왔다. 그러나 이제는 볼턴 부인이나 필드가 그 일을 대신했다. 그녀가 찻길 맨 꼭대기에 줄지어 서 있는 너도 밤나무의 가장자리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의 바퀴 달린 의자는 불구의 몸을 염려하는 듯 느리고도 신중히 헐떡거리며 다가왔다. 아내가 있는 곳으로 이르자 그는 말했다. 거품을 내뿜고 있는 준말을 탄 클리포드 경이로군. 적어도 콧바람 소리만은 내고 있군요. 그녀가 웃었다. 그는 멈춰서서 길고 낮고 오래된 갈색 저택의 정면을 둘러보았다. 레그비 저택은 눈꺼풀 한번 깜짝하지 않는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하지. 나는 준마보다도 훨씬 훌륭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계를 타고 있으니까 말이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말 두 필이 끄는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플라톤의 영혼도 요즘 같으면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롤스로이스겠지. 플라톤은 귀족이었으니까. 정말 그럴 거예요. 채찍질에서 혼내줄 검은 말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겠군요. 플라톤은 우리가 말도 없이 엔진만으로 자기의 검은 말이나 백마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엔진과 가솔린만 있으면 되지. 하고 클리퍼드가 말했다. 내년에는 이 낡은 건물에 손질을 좀 해야겠어. 거기에 들어갈 1000파운드쯤 남겨두어야겠는데 공사비가 꽤 될 거야. 그가 덧붙여 말했다. 어머, 좋아요. 코니가 말했다. 더 이상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파업을 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소? 결과는 그저 산업만 악화시킬 뿐이지. 누구나 이제는 확실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구려. 아마 그들은 산업을 망쳐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코니가 말했다. 그런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워요. 산업이라는 것이 그들의 호주머니를 가득 차게 해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는 있는 거니까. 하고 그가 말했다. 볼턴 부인의 말투를 닮은 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전에 언젠가 스스로를 보수주의적 무정부주의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코니가 솔직하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그때 내가 한 말의 뜻을 이해했단 말이요? 하고 그가 반박했다. 내 말이 의미한 것은 인간의 생활의 형태와 기교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할 수만 있다면 엄밀하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 코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그녀는 완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달걀은 온전히 껍질만 보존하고 있으면 그 속이 아무리 썩어도 괜찮다는 말씀이로군요. 하지만 부패한 달걀은 저절로 깨지고 말아요. 사람이 달걀과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오. 그가 말했다. 물론 인간이라는 게 천사의 달걀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귀여운 복음 전도사님. 화창한 아침이어서 그런지 그는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종달새들이 정원이를 지저귀며 요요히 날개를 펴고 있었고 저 멀리 움푹 들어간 골짜기에 있는 탄광에서는 전기가 가물가물 오르고 있었다. 전쟁 전의 옛날 전경을 닮은 모습이었다. 코니는 정말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클리포드와 함께 숲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경직된 마음에 사로잡혀 그냥 그의 바퀴의자 곁을 따라가고만 있었다. 절대로 더 이상의 파업은 없을 거요. 일이 잘 되어 나간다면 말이요. 그가 말했다. 어째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파업이 불가능해질 것이거든. 그렇지만 광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에게 물어서 하는 것은 아니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해치우는 거요. 사업을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도 말이요. 또 당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지. 그렇지만 나 자신보다는 그들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요. 나는 탄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만일 탄광이 없다면 굶어 죽게 될 거요. 내게는 별도의 생활수단이 있지 않소. 그들은 탄광이 보이는 얕은 골짜기와 그너먼 언덕 위로 꿈틀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테버셜 마을의 검은 지붕의 집들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갈색의 교회에서는 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이다. 그러나 광부들이 당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거야 이쪽에서 점잖게만 대해준다면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쌍방 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있고 말고 산업이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말이지. 그런데 당신이 꼭 그 산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꼭 그렇지는 않지. 그러나 내가 그걸 소유하는 한 그것은 꼭 그래야만 한단 말이요. 이제는 재산의 소유권이란 종교적인 문제가 되었어. 예수와 성 프란시스 시대 이래로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요. 문제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산업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자는 거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도 굶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따름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모두 가난해지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가난이라는 것은 추악한 것이요. 그렇다면 불균형은? 그것은 운명이요. 어째서 목성이 해왕성보다 크겠소? 이미 굳어진 사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런 질투나 시기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하고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그가 얼른 막았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지. 산업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해. 그렇다면 누가 우두머리가 되죠? 그녀가 물었다. 그야 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이겠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나쁜 우두머리 같은데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그들이 어찌해 좋겠다는 거요? 그 우두머리들은 그 지배권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지배권을 행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것은 억지로 제게 떠맡겨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신분이 부담스러워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해버린 말이었다. 그는 바퀴 의자를 세우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늘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유주가 있겠소? 그가 말했다. 지금 그 누가 당신이 말하는 그 지배권의 책임을 외면하려 하겠소? 하지만 저는 어떤 부류의 지배권도 바라지 않아요. 그녀가 단언했다. 아, 그렇지만 그건 비겁한 짓인데 당신에게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요. 광부들에게 다소나마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준 사람이 누구란 말이요. 현재의 정치적인 자유, 교육, 그리고 위생시설, 보건시설, 책, 음악 같은 것들을 말이요. 누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겠소? 광부들 스스로가 그것을 얻었을까? 천만에. 잉글랜드에 가 있는 레그비가와 시플리가 같은 모든 가문들이 자신의 몫을 나눠주었던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나눠줘야 하는 거요. 그런 것들이 당신의 책임이요. 코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무엇인가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나 다 팔아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레그비나 시플리 가문이 광부들에게 팔아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이든 파는 거예요. 진정한 동정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그들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러운 생활과 인간성을 빼앗아버리고 이런 산업의 공포를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말이요? 그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물었다. 와서 내 소유를 약탈해 가라고 그들에게 부탁이라도 해야 하나? 어째서 태버실은 이렇게 추악하고 지긋지긋할까? 왜 그들의 생활은 그토록 참담해야 할까요?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태버실을 만든 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의 일부분이요. 그들 자신이 아름다운 태버실을 세웠고 스스로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생활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않소. 그렇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당신의 탄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천만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일하라고 강요받지는 않아. 그들의 생활은 산업화되고 절망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것은 단지 낭만적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 점점 약해지고 풀이 죽은 낭만주의의 잔재이지. 당신이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은 전혀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코니의 짙은 푸른색의 눈은 빛나고 뺨은 열이 나서 빨갛게 달아오르고 절망적인 우울과는 거리가 먼 반역적인 정열에 가득 차 보였다. 그녀는 풀덤불 속에서 솜 같은 어린 구륜 앵초가 솜털에 쌓여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어째서 자신에게 클리퍼드는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런 걸 그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한 그의 어떤 점이 나쁜지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 없는지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엉뚱하게 풀이하지 말아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대로 한다면은 그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들은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물들이란 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환상을 억지로 떠맡겨서는 안 돼요. 대중들이란 항상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상태일 거야.
클리퍼드가 하층 계급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처럼 강력하게 노출시키는 것을 보자 코니는 더럽 겁이 났다.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침묵하는 것을 보자 클리퍼드는 다시 바퀴 달린 의자를 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열어준 숲으로 나가는 문에서 바퀴 달린 의자가 멈출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집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말했다. 칼이 아니고 채찍이란 말이요. 대중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배받아 왔고 또한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날까지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선이고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 말이요? 물론이지. 내 정신과 의지는 불구가 아니요. 그리고 이 다리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나는 내 목만큼은 지배할 능력을 갖고 있어. 확실히 내 목만큼은 말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갖고 있다면 그도 내 뒤를 이어서 자신의 몫을 잘 지배해 나갈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같은 지배 계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는 어린아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치 않겠어. 다만 그가 건강하고 평범한 지능을 갖고 있기만 하면 돼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남자와 어린아이를 얻었으면 하는 거요. 그러면 나는 그 아이를 완전히 유능한 채틀리 가문의 한 사람으로 키워보겠어.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그의 아버지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는 것이요. 어떤 어린아이라도 지배계급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그의 능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배자가 될 것이요. 왕의 자식이든 공작의 자식이든 서민들 사이에서 자란다면 대중사회의 소산인 하잘것없는 서민으로 되고 말 것이요. 이것이 바로 환경의 절대적인 압력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평민이라는 별개의 인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이라는 혈통도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고 멀고 그것은 모두 낭만적인 착각이요. 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요. 운명의 일부분이요. 그리고 대중이란 운명의 다른 부분의 기능이요. 개인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기능에 적응하도록 교육받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귀족을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귀족 전체의 기능이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평민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전체 대중의 기능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전혀 공통되는 인간성이 없다는 말씀이로군요.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오.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자기의 배를 채워야만 하오. 그러나 자기를 표현하고 일을 해내는 기능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 근로계급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절대적인 장벽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 두 기능들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니까 말이오. 그리고 그 기능이 개인을 결정하는 것이요. 코니는 멍청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더 안 가실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가 바퀴 달린 의자를 움직였다. 그는 특유의 다소 공허한 무관심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코니에게는 몹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숲속에서는 더 이상 그와 논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 앞에는 벽처럼 둘러싸인 개암나무와 싱싱한 잿빛나무들 사이로 마차길이 갈라진 틈처럼 뻗어 있었다. 바퀴 의자는 개암나무 그늘을 지나 차도 한가운데 우유의 거품처럼 피어난 물망초 사이를 천천히 엔진 소리를 내며 나아갔다. 클리퍼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꽃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오솔길을 거쳐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바퀴 달린 의자를 뒤따라 걷고 있는 코니는 의자 바퀴에 꿀풀이 짓밟히고 더욱이 땅줄기 풀꽃들의 작고 노란 화관들이 짓이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바퀴들이
물망초 사이에 자국을 남기며 갔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다투어 피어 있었다. 파란 웅덩이에는 새로 핀 초롱꽃이 물이 솟구치듯 퍼져 있었다. 당신 말대로 무척 아름답구려. 클리퍼드가 말했다. 아주 굉장한데 잉글랜드의 봄처럼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코니에게는 그의 말이 마치 봄까지도 의회 법안에 따라 다시 찾아와 꽃을 피우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잉글랜드의 봄이라니 어째서 아일랜드나 유태의 봄이면 안 되는가? 바퀴 달린 의자는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며 밀처럼 서 있는 싱싱한 종꽃 숲을 지나 잿빛의 우엉 잎사귀를 뭉개고 지나갔다. 얼마 후 그리고 종꽃은 밝고 푸른 종이장처럼 되었다가 여기저기서 라일락색과 자주색으로 순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는 고사리가 갈색의 꼬불꼬불한 머리를 쳐들고 있어 마치 이브에게 새로운 비밀을 속삭이려는 어린 뱀떼들처럼 보였다. 클리퍼드는 바퀴 달린 의자를 계속 몰아 언덕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코니는 서서히 그 뒤를 따라갔다. 떡갈나무의 싹들이 갈색으로 부드럽게 돋아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오랜 딱딱함을 헤치고 부드럽게 솟아나고 있었다. 모서리가 울퉁불퉁한 마디투성이의 떡갈나무까지 더없이 부드러운 새싹을 내밀어 어린 박쥐의 날개처럼 엷은 갈색의 조그마한 날개를 햇빛 속에 펼치고 있었다. 어째서 인간들만이 그들 내부에 새로움을 갖지 못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신선함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썩어 빠진 인간들. 클리퍼드는 언덕 꼭대기에 이르자 바퀴 의자를 멈추고 아래를 굽어보았다. 초롱꽃은 넓은 길이를 홍수처럼 디뎠고 따뜻한 푸른 빛으로 언덕의 비탈을 비추고 있었다. 그 자체로서는 매우 아름다운 빛깔이군. 클리퍼드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는 없겠는걸. 그렇겠군요. 코니는 아주 무관심하게 말했다. 샘 있는 곳까지 내려가 볼까? 클리퍼드가 말했다. 이 바퀴 의자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코니가 물었다. 해봅시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니. 그래서 바퀴 의자는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파랗게 피어있는 히아신스로 뒤덮인 넓고 아름다운 길을 덜커덕거리며 내려갔다. 히아신스의 여우를 지나가는 최후의 배여. 최후의 거센 바다에서 우리 문명의 마지막 항해를 하는 작은 배여. 이상하게 생긴 바퀴 달린 배여. 천천히 어디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것인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클리퍼드는 그의 낡은 검은 모자를 쓰고 트위드 천으로 만든 재킷을 입은 채 꼼짝 않고 조심스레 모험의 바퀴 위에 앉아있다. 선장이여, 나의 선장이여, 찬란한 우리의 여행은 끝났어요. 아니,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잿빛 옷을 입은 콘스탄스는 바퀴 의자가 덜커덕거리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지나간 자국을 더듬어 언덕 아래로 뒤따라갔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을 지나쳐갔다. 다행히도 그 길은 바퀴 의자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았다. 바퀴 의자는 경사면의 끝에 이르자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때 코니는 등 뒤에서 나는 낮은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산지기가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개가 그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클리퍼드 나리께서는 오두막으로 가시는 겁니까? 코니의 눈을 쳐다보며 산지기가 물었다. 아니에요. 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이군요. 그럼 나는 그분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겠군요. 오늘 밤에 만납시다. 10시경에 정원문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 그녀가 엉거주춤 대답했다. 그들은 클리퍼드가 코니를 부르는 경적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대답으로 어이 하고 소리쳤다. 산지기는 얼굴을 약간 찡그렸다. 그러더니 그의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더니 황급히 언덕을 뛰어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어이 하고 클리퍼드에게 신호를 보냈다. 위쪽에 남아있던 그 사내는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희미한 웃음을 떠올리며 돌아서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코니는 클리퍼드가 천천히 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샘은 우거진 낙엽송 숲의 경사면 중간쯤에 있었다. 그녀가 뒤따라갔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었다. 참 잘 올라오는군 하고 그는 바퀴 달린 의자를 두고 말했다. 당신은요? 그녀는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에나멜 컵을 집어들고 허리를 굽혀 그를 위해 물을 떠주었다. 그가 몇 모금 들이마셨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혀 자기도 물을 조금 마셨다. 얼음처럼 차갑군요. 그녀가 숨이 차서 소리쳤다. 아주 좋은데? 근데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었어? 당신은요? 물론 나도 빌었지. 하지만 말하지 않겠어? 그녀는 딱따구리에 나무 쪼는 소리, 낙엽송을 스치는 살랑거리며 옷삭이게 하는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푸른 구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구름들 좀 봐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하얀 새끼 양 같군. 그가 대답했다. 구름의 그림자가 작은 공지를 스쳐갔다. 그녀는 망연히 흰 구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비라고? 무슨 말이요? 비가 오는 게 좋겠어? 그들은 귀갓길에 올랐다. 클리퍼드는 조심스럽게 덜커덕거리며 내려갔다. 그들은 움푹 팬 것에 어두운 바닥에 이르자 오른쪽으로 구부러졌다. 거기에는 100야드쯤 더 나아간 후 초롱꽃들이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긴 경사면을 올라갔다. 저 힘을 좀 내봐 하고 클리퍼드가 바퀴 의자를 돌리며 말했다. 그 비탈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이었다. 그 바퀴 의자는 마지못해 가는 듯 간신히 길을 더듬으며 조금씩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가까스로 히아신스가 여기저기 만바른 곳까지 전진해 올라가서 거기서 잠시 주춤거리며 헐떡거리더니 꽃들이 피어있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 앞뒤로 크게 흔들리다가 마침내 멈춰버리고 말았다. 경적을 울려 산지기가 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편이 낫겠어요. 코니가 말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밀어보면 어떻게 되겠죠? 잠시 바퀴 의자를 쉬게 합시다. 클리퍼드가 말했다. 바퀴 밑에 뭐 좀 괴어주구려. 코니는 돌을 찾아냈다. 잠시 후에 클리퍼드는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고 바퀴 의자를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그 바퀴 의자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아픈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헐떡거릴 뿐이었다. 내가 밀겠어요. 코니가 뒤로 돌아가며 말했다. 아니야, 밀지 마.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밀어야만 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바퀴 아래 돌이나 괴어줘. 잠시 쉬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해보았으나 아까보다 더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밀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기다려봐. 그녀는 기다렸다. 다시 한번 해보았으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제가 미는 게 마땅치 않으면 경적을 울리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는 소형모터로 힘껏 해보았다. 그러다가 온통 망가지고 말겠어요, 클리퍼드. 그녀가 충고하듯 말했다. 괜히 신경만 허비할 뿐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이 기계를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리고 요란스럽게 경적을 울렸다. 아마 멜로스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는 구름이 차츰 짙어가는 하늘 아래 마구 짓밟힌 꽃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산비둘기가 구구구 울기 시작했다. 클리포드는 경적을 크게 울려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했다. 산지기가 곧 모퉁이를 돌아 주위를 둘러보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꾸벅 인사를 했다. 자네 모퉁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 클리포드가 날카롭게 물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것 같군. 클리포드가 내뱉듯이 말했다. 그 남자는 걱정스러운 듯 바퀴 옆에 구부리고 앉아서 작은 엔진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클리포드 나으리. 하고 그가 조용하게 말했다. 충분한 휘발유와 기름만 있다면 잘 살펴봐. 어디 부서진 것이 없나? 클리포드가 명령하듯 말했다. 산지기는 총을 나무에 기대놓고 웃옷을 벗어서 나무 옆에 던지고는 쭈그리고 앉아 바퀴 의자 밑을 들여다보며 기름투성이의 작은 엔진을 손가락으로 쑤셔보았다. 그는 일요일만 입는 깨끗한 셔츠에 기름이 묻게 돼 몹시 기분이 언짢았다. 부서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일어서서 모자를 뒤로 젖혀 이마를 닦으며 짐짓 엔진을 보는 채 했다. 그 아래쪽에 엔진도 살펴보았나? 클리포드가 물었다. 그것들이 괜찮은지 조사해봐. 산지기는 바닥에 배를 쭉 깔고 엎드려 목을 뒤로 접힌 채 엔진 밑을 여기저기 움직여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찔러보기도 했다. 코니는 땅바닥에 엎드린 그의 모습을 보자 남자가 너무 애처롭고 나약하며 왜소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제가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자네는 할 수 없을 것 같군.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는 기어나와 광부들이 하듯이 쭈그리고 앉았다. 클리포드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난 후 기어를 넣었다. 그러나 바퀴 의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좀 더 세게 해보시지요. 산지기가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클리포드는 그가 참견하는 것이 몹시 불쾌했으나 엔진을 세게 해보았다. 그러자 바퀴 의자는 쿨럭거리고 우르렁거리며 좀 호전된 듯 했다. 소리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멜로스가 말했다. 그러나 클리포드는 이미 기어를 넣고 있었다. 바퀴 의자가 아픈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힘없이 앞으로 조금 나아갔다. 제가 조금만 밀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산지기가 바퀴 의자 뒤로 돌아가며 말했다. 손대지 말고 그냥 저만큼 떨어져 있어. 클리포드가 쏘아붙였다. 혼자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클리포드, 뚝 위에 있던 코니가 끼어들며 말했다. 기계로는 무리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클리포드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레버를 힘껏 이리저리 잡아당겼다. 바퀴 의자는 질주하듯 뛰쳐나가 몇 야드 앞으로 굴러가더니 초롱꽃이 만바른 곳에 와서는 다시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안 되겠는데요? 산지기가 말했다. 출력이 충분치 못해요. 전에도 여기를 올라간 적이 있는데. 클리포드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지기가 말했다. 클리포드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엔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며 엔진의 상태를 소리로 알아보려는 듯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했다. 그 이상한 소리들은 숲으로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늦추고 기아를 넣었다. 바퀴 의자가 아픈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옆에 도랑으로 갔다. 클리포드! 코니가 앞으로 달려나오며 외쳤다. 그러나 산지기가 바퀴 의자의 난간을 재빨리 잡았다. 그래도 클리포드는 상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바퀴 의자를 길 쪽으로 올려놓았다. 바퀴 의자는 빽빽거리는 소리를 내며 언덕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멜로스는 뒤에서 계속 밀고 있었다. 그러자 바퀴 의자는 기능을 회복한 듯 비탈을 올라갔다.
보다시피 움직이잖아. 클리포드가 의기양양하게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산지기 얼굴과 마주쳤다. 자네가 바퀴 의자를 밀고 있었나? 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대로 놔둬. 내가 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손을 놓지 못하겠어? 클리포드가 소리 질렀다. 산지기는 뒷걸음질 치며 물러섰다. 그러고는 우돛과 총을 가질러 되돌아갔다. 바퀴 의자는 이내 질식할 듯 숨가쁜 소리를 내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고 말았다. 죄수처럼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클리포드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레버를 이리저리 잡아당겼다. 바퀴 의자에서 이상스러운 소리가 났다. 참을 수 없는 초조감에 휩싸여 그는 작은 핸들을 움직여보자 바퀴 의자에서는 더 큰 소리가 났다. 그래도 바퀴 의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아무리 해도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엔진을 끄고 화가 나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코니는 뚝에 앉아 비참하게 뭉개진 종꽃들을 바라보았다. 잉글랜드의 봄처럼 아름다운 곳은 아무데도 없을 거야. 나는 적어도 내 목만큼은 지배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집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채찍이다. 지배계급. 산지기는 그의 우돛과 총을 가지고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플러시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왔다. 클리포드가 그 산지기에게 엔진의 여기저기를 점검해보라고 했다. 코니는 모터의 전문적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 뚝 위에 앉아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산지기는 다시 배를 깔고 엎드렸다.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멜로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것 같은 조용한 말투였다. 클리포드가 다시 한번 엔진에 시동을 걸자 멜로스는 재빨리 뒤로 돌아가 바퀴 의자를 밀기 시작했다. 엔진의 힘이 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이 미는 힘에 의해 바퀴 의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클리포드는 화가 나서 얼굴색이 노래지며 뒤를 돌아보았다. 손을 떼게! 산지기가 즉시 손을 떼자 클리포드가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밀면 바퀴 의자의 힘을 모르지 않나? 산지기가 그의 총을 땅에 때려놓고 산지기가 그의 총을 땅에 내려놓고 우도소리 잇기 시작했다. 그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바퀴 의자가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클리포드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고 코니가 외쳤다. 그녀와 멜리스와 클리포드가 동시에 움직였다. 코니와 산지기의 몸이 가볍게 부딪혔다. 바퀴 의자는 멈추었다.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순간이 내리눌렀다.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으니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는 샛노랗게 질린 채 짜증을 내고 있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멜리스는 어깨에 총을 메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을 억누르는 듯한 막연한 표정 외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표정도 없었다. 플러시는 주인의 두 다리 사이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무엇인가 경계하는 듯 짙은 의욕과 혐오감을 갖고 바퀴 의자를 둘러보며 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이 한 턱의 활인화는 짓밟힌 종꽃 속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무도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바퀴 의자를 밀 수밖에 없겠는데. 마침내 클리포드가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멜로스의 멍한 얼굴은 마치 그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코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클리포드도 역시 뒤를 돌아보았다. 멜로스, 집까지 바퀴 의자를 밀어주게. 클리포드가 냉정하고 거만한 어조로 지시했다. 내가 자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은 안 했을 테지.
그는 혐오감이 담긴 말투로 덧붙여 말했다. 천만에요, 나으리. 제가 이 박희의자를 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주게. 산지기는 박희의자로 다가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로도 박희의자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브레이크에 뭔가가 끼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박희의자를 밀었다 당겼다 해보았다. 산지기가 다시 한번 총을 내려놓고 웃옷을 벗었다. 이제 클리포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산지기가 박희의자의 뒷부분을 땅에서 들어올리며 동시에 그의 발로 박희의자를 밀어서 바퀴를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바퀴의자가 다시 내려앉았다. 클리포드는 바퀴의자의 양쪽 가장자리를 꽉 붙들고 있었다. 산지기는 너무 무거워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지 말아요. 코니가 그에게 외쳤다. 그쪽으로 이렇게 바퀴를 당겨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며 말했다. 안 돼요. 그걸 들어올리는 것은 그만두세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녀는 다가서서 바퀴를 잡아줄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가 바퀴의자를 들어올리고 그녀가 끌어당기자 바퀴의자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아휴, 클리포드가 공포에 휩싸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게 잘 되어 브레이크가 떨어져 나왔다. 산지기는 바퀴 밑에 돌을 괸 후 뚝 위로 가서 앉았다. 너무나 힘을 무리하게 써서 가슴이 세게 고동치고 얼굴은 핏기가 없이 약간 현기증이 났다. 코니는 그를 가려보자 거의 울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잠시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넓적다리 위에 놓여있는 그의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가서며 그에게 말했다. 다쳤어요?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외면했다. 숨 막힐 듯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클리포드의 금발머리의 뒤통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늘에는 온통 구름이 덮여 있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빨간 손수건으로 코를 풀었다. 폐렴에 걸린 후부터는 몸이 몹시 상했어요. 그가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코니는 저 바퀴의자와 거대한 클리포드를 들어올리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들까 하고 혼자 계산해 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힘드는 일이었다. 너무나도 무리한 일이다. 너무 무리해서 그가 죽게 된다면. 그는 일어서서 다시 옷을 집어들어 바퀴의자의 손잡이에 걸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클리포드 나으리? 자네만 된다면. 그는 몸을 구부려 바퀴에 끼었던 돌을 빼내고 나서 자기의 체중을 실어 바퀴의자를 밀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까지 코니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창백했으며 멍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클리포드는 꽤 무거웠고 언덕은 가팔랐다. 코니는 산지기 옆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도 같이 밀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화가 난 여자의 난폭한 힘으로 바퀴의자를 밀기 시작했다. 바퀴의자는 점점 더 빨리 굴러갔다. 클리포드가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그가 말했다. 그럼요. 당신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세요. 당신이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신다면.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숨이 차서 말을 마저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약간 힘을 늦췄다. 너무나도 힘드는 일이었다. 좀 천천히 갑시다. 그녀 옆에 있던 산지기가 눈에 알 듯 모를 듯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정말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따지듯이 재차 물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햇빛에 그을은 그의 작고 짤막하며 생명감에 넘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자기를 애무해주던 손이었다. 그녀는 여태껏 그 손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손은 마치 그 자신처럼 조용했으며 이상한 내면의 고요함을 지니고 있어 그녀는 자기가 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것을 꽉 쥐어보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온갖 영혼이 그를 향해서 휩쓸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나도 조용하여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사지의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왼손으로 바퀴의자를 밀면서 그는 그의 오른손을 그녀의 동그스름한 하얀 팔목 위에 얹고는 그 팔목을 부드럽게 잡아 서서히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힘의 불길이 그의 등과 허리로 내려 퍼지며 그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갑자기 허리를 굽혀 그의 손에 키스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 앞에 있는 클리포드의 말쑥한 뒤통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그들은 쉬었다. 코니는 바퀴 의자에서 손을 뗄 수가 있어 기뻤다. 그녀는 이 두 남자 사이에 가능할 수도 있을 우정을 덧없이 꿈꾸어 본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아기의 아버지이다. 이제 그녀는 자기의 몽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나를 깨달았다. 그 두 남자들은 불과 물과도 같이 서로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증오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미묘한 것인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클리포드가 이 지구상에서 말살되어 버려야 할 것 같은 생생한 증오심에 불타 의식적으로 분명히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자신이 그를 증오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인시키자 매우 자유롭고 생명감이 가득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를 미워하게 되었으니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평지에서는 산지기 혼자서 바퀴 의자를 밀 수 있었다. 클리포드는 자신의 침착성을 나타내려고 그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DF에 있는 에바 숙모에 이야기하며 멀컨 병이 그의 자그마한 자동차로 코니가 그와 함께 베네치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힐다와 함께 기차로 갈 것인지를 편지로 물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 생각엔 기차로 가는 편이 낫겠어요. 코니가 말했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는 것이 싫어요. 특히 먼지가 날 때는 더욱 싫어요. 하지만 힐더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봐야겠죠? 아마 그녀는 자기 차에 당신을 태우고 여행하기를 원할 거야. 그가 말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나도 밀어야겠네요. 당신은 이 바퀴 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를 거예요. 그녀는 바퀴 의자의 뒤쪽으로 가서 산지기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분홍빛 길이로 바퀴 의자를 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어서 가서 필드를 불러오도록 해. 그는 튼튼하니까 이런 일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거의 다 왔는데요, 뭐.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다. 그러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녀도 멜로스도 그들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닦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이런 대단치 않은 일을 함께 했기 때문인지 그 두 사람은 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감을 느꼈다. 정말 고마웠어, 멜리스. 그들이 저택문에 이르자 클리포드가 말했다. 다른 종류의 모터를 마련해야겠어. 식사를 하고 가지 않겠나? 마침 식사 때가 다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클리포드 나으리.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을 대로 하게. 멜로스는 웃옷을 걸치고 코니를 희끗 바라보더니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다. 코니는 화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갔다. 점심 식사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야박할 수가 있어요, 클리퍼드.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누구에게 말이요? 산지기에게 말이에요. 만일 그런 것이 당신이 말하는 소위 지배 계급이라면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는 병을 앓았다고 했으니 몸이 허약할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제가 만약 근로계급의 사람이라면 나는 안 도와주겠어요.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뭐 그럴 테지. 만일 그 사람이 다리가 마비돼 바퀴 의자를 타고 앉아 당신이 한 것처럼 행동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귀여운 복음 전도사님, 인간과 인격의 혼동은 나쁜 취미요. 그렇지만 당신의 그 더럽고 메마른 동정심의 결여만큼 나쁜 취미가 어디 있겠어요? 귀족들은 귀족답게 처신해야 한다 이거죠. 당신네들 지배계급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나는 산지기에 대해서 갖가지 불필요한 감정을 가지란 말이요. 난 그럴 수는 없어. 그런 것은 모두 당신 같은 복음 전도사에게나 맡기지. 당신은 마치 그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시는군요. 더군다나 나는 그에게 일주일에 2파운드씩의 돈을 주고 집까지 주고 있는데 그에게 돈을 준다고요? 일주일에 2파운드와 집 한 채를 주고서 당신은 무엇을 바라시는 거죠? 그의 봉사지. 나 같으면 일주일에 2파운드씩의 돈과 집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아마 그도 그렇게 하고 싶겠지. 하지만 그는 그런 사치스러운 짓을 할 이유가 없어. 그게 당신의 지배로군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쭐거릴 거 없어요. 다만 당신은 당연히 자기의 목 이상의 돈을 차지하고 일주일에 2파운드를 주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겠는가? 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배라고요? 도대체 그 지배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가혹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다만 유대인이나 시바인처럼 돈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뿐이에요. 말씀이 너무 고상하시군요, 채털리 부인.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당신이야말로 숲속에서 너무 고상하시더군요. 나는 정말로 당신 때문에 낯이 뜨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보다 10배는 더 인간적인 분이에요. 아무리 당신이 신사라지만 말이에요. 그는 손을 뻗쳐 배를 눌러서 볼턴 부인을 불렀다.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있었다. 그녀도 또한 화가 나서 중얼거리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저들은 무엇이나 돈으로 사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를 돈으로 살 수는 없을걸.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겠지. 아무리 신사라고는 해도 셀룰로이드 같은 영혼을 지닌 죽은 물고기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서도 예절이니 거짓 치이니 점잖음 따위로 사람을 기만하고 있어. 저런 사람의 감정은 셀룰로이드와 마찬가지야. 그녀는 오늘 밤의 계획을 세우고 클리퍼드를 자기의 마음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클리퍼드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감정으로라도 그와 친밀하게 관련되는 것이 싫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를 원했다. 특히 산지기에 향하는 자기의 감정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고용인에 대한 그녀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말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사람을 너무 허물없이 대한다고 생각했고 반면에 그녀가 보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한 바보스러울 만큼 무정하고 완고하고 끈질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자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는 새침한 태도로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 있을 때 참으로 묘하게 변한다. 그는 프랑스어 책을 읽고 있었다. 당신은 프루스트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어?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노력은 해봤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그는 정말로 뛰어난 작가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지루했어요. 그 모든 궤변이란, 그에게는 감정이란 것이 전혀 없고 단지 감정에 관한 말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잘난치 않은 그 야성이 더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당신은 잘난치 않은 야성이 더 좋단 말이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잘난치 하지 않는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글쎄, 나는 프루스트의 섬세함과 품이 있는 무질서가 좋던걸. 그것은 정말 생명이 없는 세계같이 느껴져요. 그게 복음 전도사 같은 귀여운 내 아내의 말씀이군. 그들은 또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기에 마치 해골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에 대항하여 해골 특유의 차디찬 잿빛 의지를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해골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갈빗대 주변을 꽉 눌러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도 정말로 싸울 태세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약간 무서웠다.
그녀는 재빨리 2층에 올라가 곧 잠을 청했다. 그러나 9시 반이 되자 다시 일어나 밖에 나가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옷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클리퍼드와 볼턴 부인이 내기를 건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자정까지 계속될 것이 확실했다. 코니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헝클어진 침대 위로 잠옷을 던져버리고는 얇은 테니스용 옷을 입고 그 위에 털로 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무로 된 테니스용 신발을 신고 가벼운 외투를 걸쳤다.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 누구를 만나면 잠깐 산책을 나왔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아침에 돌아올 때에는 전에도 종종 그랬듯이 아침 식사 전에 이슬을 밟으며 가벼운 산책을 했다고 해야겠다. 그 외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위험은 밤사이에 누군가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배츠는 아직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는 10시에 문을 잠그고 아침 7시에 다시 문을 열어놓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하늘에서는 반달이 비치고 있어서 주인은 희미하게 밝았지만 짙은 잿빛 외투를 걸친 그녀를 드러낼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의 약속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어떤 분노와 반항감에서 총총걸음으로 정문을 지나갔다. 그것은 애인을 만나러 갈 때 품는 감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싸움은 싸움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